안녕하십니까. 고교교사 최준서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송민국과 진달래꽃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 송민국과 진달래꽃 관련된 학습활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17페이지입니다. 자, 학습활동 문제를 보면 이제 2의 1번부터 해가지고 2의 2번, 목표 1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319쪽까지. 우선은 잠시 스페이스바를 해주시고 작품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312쪽부터 316쪽까지 나타나 있는 송민국과 진달래꽃 작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317쪽부터 318쪽까지 한번 우선 풀어보십니다. 우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한 10분 정도 한번 풀어보세요. 빈칸. 자, 다 푸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학습활동 문제, 물론 EBS 관련 강의에서도 한번 풀었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송민국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송민국과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송민국이 두 여인의 대화로 전개되는 점을 고려해서 가사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이 송민국이라는 가사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두 명의 여인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여인 1과 여인 2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인 1이 저 각시 어디서 많이 본 각시인데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누구를 만나러 이 해가 다 진 이 깜깜한 시간대에 누굴 만나러 어디 가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가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심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여인이의 목소리가 주로 담겨 있었죠. 송민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여인이와 사랑하는 님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랑하는 님과 여인이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약간 식어버리고 지금은 이별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철과 그때 당시 임금과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인이는 지금 이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별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내면서 이러한 이별의 상황을 만든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조물주의 탓이다라고 하면서 조물의 탓이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하는 인과의 이 이별 상황은 자신의 운명이다. 운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인의 대답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한 상황이 자신의 죄와 조물의 탓이다, 조물주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 여인의 대답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인 일의 위로 부분을 보시면 여인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교과 312쪽으로 넘어오면 여인 일이 글란 생각 마오 라고 하죠. 글란 생각 마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여인 일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여인 일을 위로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인이가 또 다시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죠. 계속해서 님이 잘 지내시는지 안부가 걱정되고 님의 소식이 궁금하다. 또 어떤 내용도 나왔습니까? 님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죠.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 된다. 나골이 뭐였습니까? 위에 떠 있는 그 지는 달이라고 했죠. 지는 달이 돼서 사랑하는 님을 비추면서 사랑하는 님과 조금이나마 그 사랑하는 님을 관찰이라도 하고 싶다. 하늘 위에 떠가지고 사랑하는 님에게 빛을 비추면서 사랑하는 님을 멀리서 지켜보기만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골이라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나골보다 이제 이 여인이가 나골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여인일이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그렇죠. 뭐가 되라 그래요? 그렇죠. 구준비가 되라 하죠. 구준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랑하는 님이라고 봤을 때 이게 사랑하는 님입니다. 임금이겠죠. 임금. 사랑하는 님. 킹. 임금이라고 할 때 이게 구준단은 어때요? 이 하늘 위에 떠가지고
하늘 위에 떠서 이 사랑하는 님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나골은 소극적 사랑이라고 했어요. 약간 소극적이야. 반면에 구준비는 어때요? 구준비는 이 구름이라고 할 때 이 비가 내리겠죠, 이게? 비가 내리면 어때? 이 사랑하는 님의 몸에 직접 이렇게 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거리가 어때요? 좀 더 가까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준비는 어때요? 이게 구준비죠. 구준비는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이다. 적극적 사랑이다. 그래서 나골이 될 바에는 이 여인일의 말은 나골이 될 바에는 차라리 구준비가 돼서 더 가까이서 만나라. 약간 그런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일의 조언은 구준비가 되라고 한 그 구준비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나골과 구준비의 내용이 바로 2번의 답이 될 수 있겠죠. 나골과 구준비가 함축하는 의미를 말해보자. 나골은 어때요? 지는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임금 또는 사랑하는 님이 계신 곳을 멀리서 잠깐이나마 비춰주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의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지만 약간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준비는 어때요? 구준비는 어두침침하게 이제 내리는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준비. 이런 구준비는 님을 이제 가까이서 직접 닿음으로써 님을 적시죠. 그럼으로써 좀 더 가까이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나골에 비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골보다 더 약간 더 오래 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18쪽 진달래꽃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진달래꽃. 첫 번째,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연에서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라고 이게 쓰여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연에서는 떠나가는 님에게 뭘 해준다 그랬습니까? 보시면 두 번째 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영변이라는 동네에 있는 산, 약산이라는 산에 진달래꽃이 폈는데 그 진달래꽃을 따다가 사랑하는 님이 떠나가시는 그 길에다가 뿌려주겠다. 이 행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교적인 행위로 산화공덕의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축복의 의미로 꽃을 뿌려주는 이러한 행위를 산화공덕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역설적이죠. 나 보기가 싫어서 역겨워서 떠나시는 님에게 축복을 해주는, 앞날에 축복을 해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연에서는 떠나가는 님을 위해서 진달래꽃을 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3년으로 가시면 그 뿌려놓은 그 꽃을 님이 뭐 하라고 해요? 뭐 하면서 가라. 그렇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뿐히 지려밟는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뿐이란 말은 살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지려밟는다라는 약간 좀 힘을 줘서 짓밟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서로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 쓰였습니다.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살살 세게 밟아라. 약간 여기서 역설법이 쓰였는데, 역설적인 표현이 쓰였는데, 이걸 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꽃이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시적 화자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이 꽃을 밟는다라는 거는 나를 밟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상황에서 나를 밟는다라는 거는 밟히면 아프겠죠. 그 아픔이 바로 이별의 아픔이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지어서. 그리고 이별의 정한을 이제 밟힘으로써 내가 아프지만 나는 아프더라도 상관없다.
나를 밟고라도 너 갈 길로 나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어떤 이별의 정안을 약간 자기 희생으로 승화시키는 숭고한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어떤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나는 아파도 괜찮아. 너가 가고 싶으면 너는 떠나라.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죠? 하지만 이 이별의 아픔은 내가 감수하겠다. 약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려놓은 그 꽃을 님이 밟고 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연을 보시면 님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뭐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눈물을 절대 흘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연에서는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짐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는 상황은 매우 슬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적 화자는 계속해서 소위 쿨한 척을 하죠. 계속 나 괜찮아. 너 가려면 가라. 고통은 내가 감수할 테니까, 이별의 고통은 내가 감수할 테니까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의미이지, 여러분들이 좀만 더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런 쿨한 척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속으로는 엄청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거는 매우 슬프다. 그런 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이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이해하고 이 시를 감상을 하면 좀 더 이 시적 화자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아픔, 이별의 정환이 좀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이다. 말없이 너 가려면 가라. 나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가려면 가. 나 싫어서 가려면 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가지 마라고 붙잡고 싶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싶고 약간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다.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그래서 그게 가장 이 시의 핵심적인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가 서로 상반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이면적인 의미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년부터 4년까지 내용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2로 가면 이 시에서 진달래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파악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님이 떠나갈 때 그 뿌려주는 진달래꽃, 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사랑을 상징한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상징한다고도 했어요? 그렇죠. 바로 시적 화자, 즉 화자의 분신을 의미한다라고도 했습니다. 화자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님이 떠나갈 때 이 꽃을 밟고 가신다라는 것은 이 시적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시적 화자의 어떤 희생과 순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내가 감수할 테니까, 내가 희생할 테니까 너는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라는 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달래꽃의 상징하는 의미, 이 세 가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1번도 이제 지금 319쪽에 목표 1번도 나와 있는데 한번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목표 1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 1번 여러분들 다 푸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서 두 작품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그때 그 송민곡이 쓰였던 당시 작가의 어떤 실제 상황,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철은 술을 좋아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며 붕당을 만들어 선비들을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사헌부와 사관원의 탄핵을 받았다. 이 정철이라는 작가를 노리는 다른 정치적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 송민곡에서도 표현이 됐었죠. 뭐 구름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안개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님과 나의 만남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로 표현이 됐었죠.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적대적 세력들이. 그래서 당시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정철은 서인의 주요 인물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치적인 반대 세력은 바로 동인이었겠죠. 동인. 그래서 동인의 비판 대상이었다. 하지만 선조는 정철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성민곡이라는 작품에서도 임금과 정철의 관계가 여인과 사랑하는 임과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이런 거를 충신연주지사라고도 합니다. 충신연주지사.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어떤 충성스러운 그런 군신 관계를 이런 작품에서 남녀 간의 어떤 애정과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민곡은 충신연주지사가 잘 드러난 작품이에요. 아무튼 계속해서 가보면 선조는 정철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기고 그가 말을 너무 곱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며 정철을 두둔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정철은 1585년에 벼슬에서 물러나서 전라남도 창평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배 간 건 아니지만 약간 유배 비슷하게 약간 그 정치적인 어떤 갈등을 좀 피해서 전라남도 창평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때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지은 작품이 바로 이 성민곡입니다. 그리고 사민곡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성민곡이 바로 이런 정치적인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어진 작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아래 보시면 빈칸에 민과 님은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임금, 선조, 사랑하는 님, 그죠? 임금 당시 정철이 섬기던 선조를 의미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천상백옥경은 이 뜻을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천상백옥경은 원래 뜻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 옥황상제가 사는 그 궁궐을 천상백옥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디를 상징하겠어요? 그죠? 선조가 살고 있던 한양의 그 경복궁을 상징을 하겠죠. 천상백옥경은.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같이. 사랑하는 님과 자기 자신과의 어떤 만남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구름이나 안개, 이런 동인들이죠. 정치적으로 정철과 반대 입장에 있던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을 보면, 목표 1-2번을 보면, 진달래꽃의 이 시고에 담긴 화자의 심정을 추측을 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라 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나 괜찮으니까 너 가려면 가, 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지만 이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숨겨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너무 슬퍼서 울고 싶다. 화자의 어떤 깊은 슬픔, 그리고 님이 떠난다면 나는 슬퍼서 눈물을 펑펑 흘릴 것이다 라는 그런 심정을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어적 표현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눈물을 꾹 참고 떠나는 님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님을 붙잡고 싶고 님이 제발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310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고려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